반갑습니다, 형님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이제 아메리칸 리그 챔피언십 시리즈 토론토랑 시애틀 경기와 그리고 A매치 한번 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뭐 유럽 예선 그리고 친선전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요. 얘네들은 이제 2020년 아메리칸 리그 와일드 시리즈에서도 붙었었는데 그 당시 이제 시애틀이 2대0으로 승리를 했었습니다. 이건 이제 21년 만에 시애틀이 포시즌에서 뭐 간만에 승리를 한 거도 했었는데 어쨌든 그 당시 이제 거스먼이 1차전을 지고 2차전에서 5이닝 사실점으로 상대적으로 괜찮았거든요. 근데 이제 7점의 리드를 안고 있다가 이걸 역전패한 바가 있었다. 시애틀은 역사상 월드 시리즈를 가본 적이 없는 팀입니다. 매번 이제 챔피언십 시리즈까지는 가본 적이 있었지만 거기서 막혔던 팀이기도 한데요. 이번에 일단 토론토는 뭐 아메리칸 리그 1번 시드였었고 강력한 빠따를 선보인 바가 있었었죠. 양키를 무너뜨렸다. 어제 경기에서 토론토랑 시애틀이 정말 혈전을 펼친 반면에 토론토는 좀 비교적 휴식이 긴 편이었었어요. 하지만 이제 얘네들이 로테이션상으로는 챔피언십 시리즈는 이제 7판 4선제인데 7전제를 채우려면 아무래도 이 사선발 로테이션이 필요한데요. 그거를 채우기가 조금 어려워 보입니다. 거스먼이나 예세비지가 상당히 잘해주고 있지만은 여기다 뭐 불펜데이도 나쁘지 않았는데 추가적으로 한 명 정도가 더 필요하지만 이거를 채우기가 조금 쉽지는 않아요. 지금 이제 베리오스는 거의 못 뛴다고 봐야 되고 베지시 얼마나 회복을 했느냐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만은 당장에 막 5, 6이닝 정도를 무난히 버텨주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긴 하거든요. 뭐 이외에도 토론토는 또 이제 그 올 시즌 내내 필라델피아 다음으로 홈승률이 좋은 팀이었다. 뭐 이런 것들도 얘기할 만한 것 같고요. 그리고 시애틀은 이제 지난번 이제 5차전이 포스트시즌에서 이제 승자 독식전 5차전 내지 뭐 7차전 이런 상황에서 역대 최장인 15회의 경기를 치르고 올라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그날 카스티오도 쓰기도 하고 일단은 뭐 선발이 약간 불투명하다는 얘기가 있는데 일단 뭐 브라이스 밀러로 갈 것 같다고 하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브라이언 우 올 시즌에 이 시애틀 로테이션에서 가장 잘해준 선수가 이 결장이 좀 있었어요. 그러다가 챔피언십 시리즈 어느 시점에 복귀할 수 있을 거다. 하지만 이 시기는 미정이라고 합니다. 당장에 뭐 2차전에 나올지 3차전에 나올지 이런 것들은 알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한데 어쨌든 그러면은 시애틀은 이제 사선발 로테이션이 완성되는 편이에요. 아마 브라이스 밀러가 좀 내려가지 않을까. 길버트, 카스티오, 커비, 브라이언 우 뭐 이런 식으로 될 것 같습니다. 대신에 이제 시애틀이 특히 좀 이제 막바지 때 빠따가 좀 괜찮았는데 마로스 아레나라든지 뭐 랄리, JP 크로포드, 뭐 폴랑코 등등 여러 좋은 타선이 생각만큼 그렇게 많은 안타를 생산하지는 못했었거든요. 올라오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우려스럽긴 하다. 이런 것들 바탕으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이제 이번 2년간의 이런 포시즌 데이터와 함께 올 시즌도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지금 이제 페이스 상으로는 일단은 작년이나 재작년과 비슷한 정도의 점수가 터지고 있는 편이고요. 그래도 언더가 조금 더 많았던 게 보이기는 하네요. 그리고 한 점 차 게임의 빈도가 그 전에 비해서는 조금 많은 편이긴 한 것 같습니다. 연장 승부 횟수도 좀 그렇고요. 작년이나 재작년에 비해 거의 뭐 한 15경기 가까이 덜 치렀는데도 작년 재작년이랑 뭐 비슷한 수준 혹은 더 많은 이런 정도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는 편이에요. 한 점 차 게임이나 연장 횟수가. 자, 그래서 일단 오늘 얘네들 선발 맞대결은 거스먼이랑 브라이스 밀러로 가지고 왔는데요. 거스먼이 지난번 양키스전에서는 나름대로 괜찮았었습니다. 괜찮게 하다가 좀 약간 재구난조가 왔었는데 그런 것들을 그래도 좀 이겨내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통상 포스트시즌 성적은 그렇게까지 뭐 우수한 편까지는 아니다. 그리고 브라이스 밀러는 지난번이 포스트시즌 첫 등판이었는데 4.1이닝 동안 그냥 뭐 2실점 정도 하고 내려갔었습니다. 그리고 이 경기는 제가 봤을 때는 좀 이제 구종 같은 것들을 좀 얘기할 필요가 있는데 거기에 앞서서 일단 상대 전적 같은 것들 한번 볼게요. 자, 이제 토론토의 빠따 여기 보면은 이제 뭐 불개주라든지 어니 클레멘테, 달튼 바쇼 이런 애들이 완전 미쳐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경기 수가 뭐 4경기밖에 안 되는 표본이기 때문에 비교적 변동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 있을 수 있고요. 하다못해 뭐 스프링거나 바저 이런 애들이 생각보다는 조금 부진하지만은 그래도 OPS가 이 정도면 충분히 1인분 해주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대부분의 타자들이 잘해주고 있는 그런 와중에 있다. 그리고 뭐 상대 전적 같은 것들도 브라이스 밀러한테 통산 뭐 3-3점 정도로 나쁘지 않았다고 합니다. 39타석밖에 안 되는 거. 표본이 좀 부족하지만은 보니까 뭐 대부분 많이 상대를 안 했지만은 이 정도면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반대로 지금 이제 시애틀의 타선 랄리가 OPS가 1.0이 넘긴 하지만은 남은 친구들이 OPS 0.8이 안 되고요. 대부분 좋아도 0.7 정도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훌리오 같은 애들이 지금 되게 기복이 심하다든지 에우제니오 수아레즈도 홈런 한 방 이런 거밖에 없고 아롭사레나도 원래 포스트시즌에 사나인데 약간 부진한 편입니다. 전반적으로. 그리고 이제 거스먼한테 상대 전적 같은 것들도 보면은 뭐 수아레즈나 랄리 이런 애들은 좀 강한 편이에요. 네일러도 그렇고 안타 횟수라든지 이런 것들은 괜찮지만은 특히 이제 랄리가 거스먼한테만 이 14타석에서 6안타 홈런을 3개나 뽑아냈다고 합니다. 이외에 뭐 훌리오나 뭐 폴랑코, 아로사레나 이런 애들은 상대적으로 조금 약한 편이라고 봐야겠죠. 크로포드도 그렇고 여긴 뭔가 우열이 좀 명확한 느낌이 좀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따지고 보면 이제 랄리 말고는 거스먼한테 강했던 타자들이 지금 포시즌에서의 폼은 그다지 좋은 편은 아니다. 이런 것들이 변수가 될 수는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아까 구종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이게 뭐냐면 지난번에 이제 디트로이트와의 마지막 경기 때 시애틀의 투수들이 얼마나 많은 공들을 이렇게 던졌냐는 건데요. 슬라이더를 가장 많이 던졌다고 합니다. 일단 커비를 필두로 해가지고 불펜까지 슬라이더의 구사 빈도가 굉장히 높았었다. 이번 포시즌에서 시애틀은 모든 팀들 가운데 슬라이더의 구사 비율이 40% 정도로 가장 높은 편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토론토 빠따가 이 슬라이더에 대한 대처가 어떠냐 이런 것들도 알아봤는데요. 전체 6등 정도로 그래도 뭐 플러스 정도로 나타나 있기는 하네요. 그냥 뭐 워낙에 토론토 빠따가 좋은 팀이다 보니까 뭐 슬라이더 외에도 뭐 다른 공들한테도 대처가 좋은 편인데 어쨌든 이 브라이스 밀러라는 투수는 기본적으로 슬라이더나 뭐 스위퍼 이런 구종을 많이 던지는 편이 아니고 페스트볼 계열을 많이 구사를 했었는데 작년 후에 확연히 많이 무너진 감이 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상태가 조금 안 좋다고 보고 있는 그런 와중에 있는데요. 반대로 이제 시애틀 타자들은 이 토론토의 거스먼이나 예세비지 1, 2차전 선발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얘네들의 스플리터를 좀 대응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거스먼은 포심이랑 스플리터 투피치 투수인데 지난 이제 양키스전도 그렇고요. 스플리터로만 10개의 헛스윙을 이끌어낸 게 포시즌 역사상 이제 2008년 이후로 6번밖에 없었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지난 양키와의 경기에서 거스먼이랑 예세비지가 2번 연속을 해냈다. 뭐 이런 뉴스입니다. 한마디로 시애틀 타자들은 거스먼의 스플리터에 대한 대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는 소리인데요. 뭐 시애틀은 스플리터한테 그다지 뭐 강한 팀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평이한 수준 정도 뭐 이 정도만 나타나고 있어가지고 뭐 얼핏 봤을 때는 일단은 토론토가 조금 우세해 보이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분석적인 면에서는. 그리고 오늘 또 7.5를 받았는데 양팀이 맞대결상으로 올 시즌 6번의 맞대결 중 5번이 7.5 기준 오바였다. 토론토는 뭐 홈에서도 세다. 대신에 뭐 브라이스 밀러는 지난번에 4이닝 던진 다음에 4일 휴식인데 3.71 정도로 뭐 이건데도 나쁘진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뭐 이 정도는 위안거리다. 대신에 이제 불펜 싸움 가면은 선발은 조금 토론토가 좋다고 할지라도 불펜에서는 확연하게 시애틀이 좋은 부분도 있긴 하거든요. 이런 부분도 경기 후반부에는 변수가 될 수 있는 점들 이런 것들 생각했을 때 사실 지금 토론토의 이 빠따는 좀 되게 좀 비정상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너무 좋은 상황이다 그렇게 보이는데 이게 얼마나 이어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챔피언십 시리즈 내내 이어질 가능성은 저는 적다고 보는데요. 아까 말했다시피 토론토의 명확한 홈발 얘네들이 올 시즌 홈런이 191개로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은 홈에서는 104개 원정에서는 87개 이 로저스 센터는 꽤나 타자한테 유리한 구장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시애틀 역시 올 시즌 238개 홈런 가운데 홈에서는 104개, 원정에서는 134개로 홈런도 원정에서 오히려 더 쳤던 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이 경기는 뭐 토론토의 우세라든지 오바 같은 것들 좀 생각 중인데 시애틀 타선이 거스먼을 얼마나 일찍 끌어내릴 수 있냐 그런 것들이 관건이 될 것 같은데요. 오바를 조금 더 만만히 보고는 있긴 합니다. 7.5라면은. 이 역시 아직까지 배틀맨이 등록이 안 된 것이고 이제 해외 배당 같은 거나 이런 뭐 기준점을 추측을 한 거기 때문에 7.5가 아니라면 또 변수가 있을 수가 있겠죠. 최근에 양팀 다 7.5 기준은 그냥 반반이기도 했었다 뭐 이런 것들도 있는데 저는 7.5 기준에 오바를 일단 우선시하고 토론토의 승리 가능성이 좀 높을 거다. 아마 정배일 거예요. 토론토가. 그 정도만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이어서 해외 축구 유럽 예선과 뭐 A매치 친선전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경기는 산마리노 대 키프러스인데요. 여기는 역사상 맞대결상으로 이제 키프로스가 전승이라고 합니다. 둘 다 뭐 유럽 내선 약소국이지만은 키프로스는 이런 약소국들 가운데서도 최근에 꽤나 잘하고 있는 축에 속하고 산마리노는 여전히 뭐 최하위권이에요. 2024년 이 작년을 굉장히 훌륭하게 보내긴 했었다. 20년 만에 첫 승이라든지 2승이나 거두고 득점도 꽤나 많이 했다. 뭐 그런 것들이 보이긴 하지만은 어디까지나 그거는 이 네이션스 리그 D 수준 비슷한 수준을 많이 만났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보이고 역시나 뭐 월드컵 예선이나 이런 데 와서 강팀 만나니까 그냥 대학살을 당하더라고요. 더구나 이제 2010년대 들어서는 점수차가 더 커진 편이기도 하다. 지난번 이제 24년 6월달 친선전에 산마리노 원정 가서도 4대1로 작년에 키프로스가 1실점을 했지만 이긴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제 지난 이제 산마리노의 오스트리아전 17점 경기 그냥 이 수비가 유럽 국대 레벨 수준이 아니었다. 그냥 뭐 그런 것들도 보이고 그리고 이제 키프로스는 보스니아한테 2대0으로 끌려가다 이거를 극장으로 2대2로 비겼었는데 그 2실점 모두 다 이게 되게 좀 키퍼가 많이 아쉬웠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고려하면은 맞대결로나 여러가지 면모상으로는 키프로스를 좋게 봐야 되는 매치가 맞다. 저는 키프로스의 1마인부터 시작을 해서 2마인까지도 내다볼 만한 경기이지 않나 싶습니다. 원정일지라도.
다음은 페루제도 대 체코인데요. 여기도 이제 맞대결상으로는 체코가 맞대결 전승이기는 합니다. 근데 직전 경기 이제 홈 경기도 되게 어렵게 이겼었거든요. 페루제도 특유의 이제 좀 버티는 능력과 세트피스 한방 그런 것 때문에 사실 뭐 비집본도 했었습니다. 그 전에 이제 유로 2023 이때 예선에서도 홈에서 1대0으로 겨우겨우 이겼었고요. 제가 전에도 체코가 홈에서는 지금 상당히 좋은 페이스에 있다. 근데 원정에서는 다소간에 좀 처지는 부분도 있어요. 체코의 홈원 편차 그리고 페루제도의 최근 이제 몬테네그로 모저 4대0 승리까지 그런 것들 봤을 때는 저는 약간 좀 프렌의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페루제도 역시 뭐 키프로스나 리투아니아 이런 애들과 더불어서 유럽의 최하위권 레벨에서는 꽤나 버티는 능력이 있는 편이란 말이죠. 심지어 제가 아까 이제 페루제도의 이 세트피스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몬테네그로전에서도 페널티킥이 하나 있었고 세트피스로 한 골과 한 개의 골대샷 이런 것들을 거둬들이는 그런 면들이 충분히 있어가지고 개인적으로는 저는 언더 내지 페루제도의 이프렌 이런 쪽으로 접근하고 싶거든요. 체코가 쉽지 않을 만한 경기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다음은 네덜란드 대 핀란드인데요. 여기도 이제 뭐 맞대결 상으로 그냥 네덜란드가 크게 우승합니다. 1950년에 이때 이제 핀란드가 한번 홈에서 대승을 거둔 적이 있었는데 근데 최근에 이제 뭐 5연승까지 해가지고 이후에는 뭐 10승 1무로 그냥 네덜란드가 개팬 수준이에요. 지난 맞대결이 이게 6월달에 만났던 게 14년 만에 만난 거긴 했었는데 그때 이제 뭐 원정에서 2대0으로 이겼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도 네덜란드가 뭔가 이제 학살력이 조금 떨어진 게 아쉽긴 하다. 그런 것들도 맞기는 한데 이 핀란드의 뻣뻣한 축구로는 좀 개기기가 어려워 보이긴 하거든요. 더구나 이제 네덜란드가 최근 들어서는 좀 답답한 경기들이 많았었어요. 뭐 몰타를 8대0으로 패긴 했지만은 그 외에 좀 핫바리 팀들을 상대로 점수차를 크게 가져가지 못했다.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직전 경기 몰타 상대로 베르오스트 받고 공중전 하는 것들 이런 것도 좀 괜찮았어가지고 저는 뭐 아주 안 풀리진 않을 것 같다 뭐 이런 생각도 있긴 하거든요. 어쨌든 핀란드의 경쟁력이 다소간에 좀 떨어져 보인다. 이 경기는 이제 네덜란드가 1마인이 없어가지고 2마인부터 봐야 되는데 뭐 거기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기는 해요. 사실 3햄무도 생각 중이지만 네덜란드가 뭔가 막 4대0, 5대0, 6대0 이런 식으로 팰 거다. 뭐 그런 수준의 3마인급 이런 큰 핸디캡보다는 좀 마일드하게 접근하고 싶은 면이 있는 경기입니다. 보수적으로 볼게요. 자 다음은 스코틀랜드 대 벨로루시인데 지난번에 뭐 원정에서도 스코틀랜드가 2대0으로 승리도 하고 그때 이제 배당도 좋았었거든요. 요즘에 이제 맥토미니 폼이 워낙에 좋은데 다른 좀 해결사가 모자란 게 아쉽긴 하지만은 스코틀랜드의 강점을 명확한 이제 좀 공중전이 능력이 있습니다. 세트피스 능력들. 그리고 벨로루시는 이제 덴마크전이 이제 6실점 과정도 매우 형편이 없었었고 최근에 이제 벨로루시도 대량 실점 빈도가 좀 많이 있는 편이기도 해요. 네이션스 리그에서도 그냥 리그 C 정도 하위권이고 스코틀랜드는 네이션스 리그 B급에서 최상위권에 있다. 그런 것들 봤을 때는 일단은 그냥 저는 스코틀랜드를 좋게 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일단 1마일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스코틀랜드도 공격이 그렇게 막 잘 풀리는 편까지는 아니어가지고 선제골 타이밍이 좀 중요할 것 같네요. 어쨌든 벨로루시 만만하게 보이고 있다. 그 정도여서 1마인이나 2마인 배당상으로는 사실 저는 2마인부터 시작해도 나쁘진 않다고 보기는 합니다. 자 다음은 크로아티아 대 지브롤터인데요. 그냥 뭐 길게 볼 거 없이 학살각이 보이는 경기라고 봐야겠죠. 이게 6월달에는 크로아티아가 7대0으로 패었는데 이게 이번엔 그때는 또 원정이었었고 오늘은 또 홈입니다. 홈이면은 그냥 몇 점 차이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냥 뭐 기본적으로 3마인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경기라고 보고 그냥 무난하게 저는 뭐 오바 내지 크로아티아의 3마인 사실 5햄무도 저는 별로 맛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상이 오히려 유력해 보여요. 마일드하게 본다면 4마인부터 시작이다 그런 느낌이네요. 자 그리고 다음은 이제 덴마크 대 그리스입니다. 직전 맞대결에서 덴마크가 그리스 원정을 갔는데도 되게 패었어요. 덴마크는 원래부터 홈발이 되게 큰 팀인데 이번에 더욱이 또 홈으로 오기도 합니다. 이게 물론 그리스의 기세가 괜찮긴 하지만은 이 리그 A와 리그 B의 격차 그런 것들을 보여줄 만한 매치가 아닌가 싶기는 하더라고요. 이게 맞대결상으로도 그리스는 최근에 들어서 좀 올라오고 있는 느낌이 있는데 맞대결상 2005년 그리스가 유로 2004를 우승했었거든요. 그 즈음에 한번 그리스가 이겨본 적이 있었고 그 외에는 7승 3무 1패 35년 동안 아주 뭐 덴마크의 기세가 좋았습니다. 지난번 경기에서도 이제 그리스의 3선이 크게 무너지면서 덴마크가 좀 좋은 모습이 있었는데 덴마크는 요즘에 화력도 나쁘지 않은 편인 것 같아요. 헤일룬드 국대에서는 괜찮다. 일단 뭐 덴마크가 홈으로 오는 것도 좋은 부분도 있기도 하고 해가지고 저는 덴마크 승도 생각 중인데 이게 그리스도 저력이 없지는 않거든요. 나는 오바 같은 것들도 생각해볼 만은 하다. 그리스가 얌전하게 지지 않을 가능성 그런 것들도 생각을 해서 저는 이 경기는 언더보다는 오바가 조금 더 가까워 보이긴 하더라고요. 자 다음은 리투아니아 대 폴란드인데요. 지난 이제 3월 달에는 그때 이제 폴란드가 홈이었는데도 리투아니아가 꽤나 선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폴란드가 1대0으로 겨우겨우 이겼었죠. 폴란드는 직전 경기는 친선전으로 치르면서 그때 좀 체력 안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리투아니아는 이제 9월달에 네덜란드한테도 꽤나 비비고 직전 경기 이제 핀란드한테도 한 점 차였었죠. 그래서 좀 프랭 같은 것들을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최근에는 리투아니아가 질 때 지더라도 쉽게 지지는 않는다. 약간 오바세도 보이고 있는 와중에 있는데요. 어쨌든 이 경기가 여러 가지 저는 폴란드를 의심하는 와중에 있긴 하지만 리투아니아가 보이는 것처럼 국제전에서 그렇게 막 성적을 잘 거두지는 못해요. 뭐냐면은 최근에 A매치에서 14경기 동안 마지막으로 승리했던 게 이제 2024년 이것도 발티컵이라고 이제 발트 3국 쪽에서 열리는 그런 좀 소규모 대회여서 이거 이긴 거는 큰 의미는 없어요. 우리나라 그냥 그 동아시안컵 뭐 그 정도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이후로 봤을 때 쭉 보면은 A매치 14경기 동안 아예 승리가 없다. 3무 11패거든요? 보면은 뭐 키프로스 같은 애들한테도 지기도 하고, 몰타랑도 최근에 월드컵 예선 2번이나 비기고요. 리투아니아가 뭔가 실속은 못 챙겨가는 느낌이야.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일단은 리투아니아를 뭐 그렇게까지 믿으면 안 되는데, 근데 또 이게 11패 중에서 이 햄무가 8번이나 있거든요? 팀 네덜란드한테까지도 홈에서 햄무도 해보고, 폴란드한테 저번에 뭐 햄무라든지, 코소보, 키프로스, 뭐 루마니아, 핀란드 햄무 비율이 굉장히 높았어요. 그래서 결국에 이거는 리투아니아의 2프레이냐 아니면 좀 폴란드의 뭐 1햄무냐 저는 뭐 그런 식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배당을 원한다면 뭐 폴란드의 1햄무 같은 거 나쁘지 않아 보이고요. 리투아니아가 잘 버텨가지고 무승부까지 캘 가능성 그런 것들을 고려를 한다면은 2프레도 배당은 나쁘지 않은 것 같기는 해요. 이만희 즉슨 리투아니아가 꽤나 버틴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저는 오바도 생각 중이긴 한데 고민이 많네요. 저는 좀 고배당충이어서 폴란드의 햄무를 좀 검토해보고 싶지만 야 지금 상황에 요즘 폴란드를 믿을 수 있을까? 뭐 그런 생각들도 들고 근데 어찌 보면 이제 전력차 때문에 얼마 전에 이제 리투아니아는 덴마크한테도 5대0으로 부서진 적이 있었고 하기 때문에 뭐 폴란드가 승리할 가능성이 사실은 좀 더 높기도 하고 해가지고 저는 리투아니아의 뭐 프렘보다는 그냥 폴란드의 햄무 그거를 좀 우선시할 것 같고요. 여기다가 오바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루마니아 대 오스트리아입니다. 이건 좀 분석이 어렵네요. 둘 다 좀 빠른 축구나 압박 이런 것들을 배경으로 하는 팀인데 요즘에 오스트리아가 사실은 조금 경기력이 내려왔었는데 지난 뭐 산마리오를 10대0으로 패기도 했었습니다. 교전력이 아쉽다거나 뭐 그런 것들이 비춰졌었지만은 어쨌든 그 상대가 너무 핫바리기도 하고 좀 회복을 하는 부분이 있기는 했었어요. 과연 이제 루마니아 정도의 팀을 상대로도 그게 가능할 것인가? 어쨌든 오스트리아는 여기조에서 지금 5전 전승 19득점 2실점으로 사실 뭐 이제 산마리노전 득점이 상당히 많긴 하지만은 어쨌든 뭐 안정적인 면모를 보여주고 있기도 하고요. 루마니아는 지금 이제 보스니아를 쫓아가는 입장인데 사실 오늘 경기를 진다면 이제 2위 이 플레이오프 자리를 먹는 것도 되게 어려워 보이기도 하거든요. 사실 이게 루마니아도 홈발이 좀 있기도 한데 이게 오스트리아 같은 팀들한테 좀 빡세 보이기도 하고 저는 이 경기는 그냥 오바 정도만 생각 중인데요. 그냥 뭐를 가든 어려운 경기 같아. 이거는 뭔가 오스트리아를 쉽게 보기도 좀 껄쩍지근하기도 하고 저는 이 경기는 아마 피하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어려워 보이네요. 맞대결 상으로도 그렇게까지 보이는 건 많이 없고 오스트리아가 이제 2020년대 뭐 2번 이기고 1번 지고 이랬었는데 전부 다 최근 경기들은 뭐 햄무기도 했었네요. 루마니아 원정이라 쉽지 않다. 구린 냄새가 많이 나는 경기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몰타 대 보스니아 이제 그 A매치 친선전인데요. 사실 이제 유럽에서는 좀 약한 팀에 속하는 몰타고 중하위권에 속하는 보스니아다. 맞대결도 되게 좀 오래전입니다. 2007년이 마지막이라고 하고 대부분 뭐 보스니아가 많이 이기긴 했었다. 근데 뭐 큰 점차도 아니기도 했었네요. 현 시점에서는 근거가 유럽 내에서의 뭐 티어 차이? 그 정도밖에 뭐 근거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보스니아를 리그 B의 좀 최하단 그리고 몰타는 그냥 리그 C에서 뭐 아래급으로 보고 있는데 몰타는 그나마 얘네들도 홈발이 살짝 있기는 해요. 근데 뭐 엄청 먼 거리도 아니고 그냥 이탈리아 반도랑 이제 북아프리카의 사이 뭐 그 정도에 위치한 거여가지고 뭐 네덜란드에서도 박살이 난다든지 얘네들이 뭐 이긴 팀들도 뭐 산마리노나 리히텐슈타인 뭐 이런 팀들입니다. 이길만한 상대만 이기는 거고 질 상대한테는 진다는 소리예요. 종종 이렇게 뭐 슬로베니아나 벨로루시랑 비기면서 가끔 의외성을 보여주기도 합니다만은 사실 몰타의 경기력을 칭찬할 건 없다고 생각이 되기는 합니다. 그렇다고 이제 보스니아를 좋게 볼 거냐? 아까 말했다시피 지난번 이제 키프로스 전과의 2득점도 전부 상대 키프로스 골키퍼의 트로쇼 덕분에 얻은 거였었거든요. 상대가 이제 선방을 했는데 바로 이제 그 볼을 상대 공격수 앞에 떨궈 준다든지 혹은 이렇게 공중볼을 캐칭 미스로 떨어뜨렸는데 거기서 이제 뭐 실점을 했다든지 그런 식으로 보스니아가 이 인필드에서 득점을 뽑아낸 게 사실은 긍정적인 장면은 거의 없었다고 봐야 되거든요. 친선전이기도 하고 최근에 친선전이 진짜 뭐 헨슨 같은 것들 보기도 굉장히 별로여서 저는 그냥 이거는 고배당 보려고 합니다. 무승부 내지 보스니아 햄무 정도 보겠다. 그 정도에 그칠 것 같네요.
자, 그래서 오늘도 여러 가지 뭐 상대 전적이라든지 최근에 뭐 경기 내용 이런 것들 바탕으로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오늘이 최근 A매치 중에서는 가장 좀 명확하게 보이는 날이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인데 어쨌든 뭐 참고되시길 바라고 저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